안녕하세요. 파타고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상포진 앓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상포진은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꽤나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 꼭 하시고요. 제가 안 그래도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인데,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겠지만,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그래도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만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영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실제 거래한 내역입니다. 기존의 경제 공통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완벽한 완전히 가치 투자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업 분석을 토대로 이제 굉장히 도다리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거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된다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모멘텀적으로 가미를 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올해 1월 4일에 제가 가지고 있던 포트를 전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의 경제 공통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표가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한 그런 상태였고 언제든지 하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온 결과는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라든지 테이퍼링 이런 부분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1월 4일에 전량 매도로 결정을 했고 실제 제 주식 그 매도를 한 결과를 이런 종목명이나 이런 부분만 삭제하고 수익률만 이렇게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다 보니 대략 종목 숫자가 꽤 많은 건데요. 한 다섯, 여섯, 한 10종목가량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이제 리서치를 하고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한 후 이제 우선 순위를 두고 음, 투자하는 금액을 이제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 부분 대략 3개월, 분기 1회 정도 리밸런싱을 가미를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매크로적으로 변화가 감지가 개인적으로 됐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수익률을 보시면은 물론 손실 구간이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도 있고요. 마이너스 1%대 이렇게 있는데 수익 구간을 보시면 18%, 57%, 31% 이런 식으로 꽤나 준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매크로적 영향으로 이제 전량 매도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장표로 가서 설명을 계속 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는 선박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파란색은 이제 이 선박류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10까지 나와 있죠. 전 이제 주요 지표를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 주요 지표의 합은 100입니다. 100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기준으로 약 7.23 정도 되겠네요. 7% 정도고요. 파란색이 선박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인 것이고 회색은 이제 선박을 대표하는 어떤 기업을 제가 선택을 해서 이 이익 지표와 이 기업의 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동기화가 되는지 그걸 보는 거라 볼 수 있고요. 차트 제목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과 기업의 주가가 동기화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따라서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선박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초 2019년도 1월에는 5%를 차지하다가 들쑥날쑥하다가 2020년 2월에 8%까지 치솟습니다. 이익이 굉장히 좋아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하락기를 걷다가 2021년도 갑자기 좋아지고 또 하락기를 걷다가 최근에 굉장히 이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박에 있어서 이익은 대부분 LNG선이 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가 거의 전 세계 LNG 수주량을 다 독점하는 형태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개 기업을 나타냈는데 이 아래 기업은 이제 오른쪽 주가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A 기업보다는 이 B라는 기업이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적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 두 기업 중에는 A 기업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 기업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다가 이게 21년도 1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을 시작했다가 이 선박류가 차지하는 이익이 줄어듦에 따라서 같이 내려오고 있고 현재 이익은 먼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이제 기업의 주가는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박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밸류 체인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밸류 체인도 복잡하고요. 인간이 탈 수 있는 운반체 중에 가장 큰 게 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께서 최근에 선박 계열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봉수 교수님이 꾸준히 이제 선박에 대해서 멘트들을 남겨주면은 그 부분에 참고하시면은 선박류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김봉수 교수님이 올려드린 글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멘션 부분을 제가 정리한 텍스트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릴 거니까 현재 선박류가 있는 이 위치를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비중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 섹터 산업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반도체로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대기업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시면 좋고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이익을 보면은 20%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상승해서 2020년도 6월에 30%까지 피크를 찍었네요. 그리고 점점 내려오고 지금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의 주가는 이제 여기 차트 제목에 밑줄이 없는 걸 보면은 동기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런 거 보고 나면은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이때 줄을 그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20년 11월을 한번 봐볼게요. 이때 어떤가요? 반도체의 이익 기여도는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밑으로. 그런데 이때 주가가 기업이 치솟잖아요. 이래서 이제 싱크로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시클리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뭐 먼저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뒤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주가가 지금 요 시점 20년 12월 기준으로는 이제 이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는 늦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 지우고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투자하기 좋았던 때가 언제냐? 이익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때도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둘 다 주가가 기고 있죠. 이때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가 와, 업황 좋다라고 신문에 나오면은 이때는 이제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늦는 거거든요. 이런 레깅이 어느 정도 존재하다 보니 이 정말 로우 데이터를 먼저 보고 선취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뒤따라 들어가면은 그쯤에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봐주시면 좋고요. 현재 반도체의 위치는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두 장은 남았네요. 가전이거든요. 가전은 뭐 디스플레이를 말을 하는 거고요. 가전의 기여도는 1.7%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하지만 그 내에도 밸류 체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봐보자면 이제 평이하게 오다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갑자기 높아졌죠. 이때를 기점으로. 그래서 주가도 갑자기 이렇게 덩달아 뛰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피크를 치고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같이 내리막을 걷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다수는 뭐 리포트가 좋게 나왔다거나 이제 전망 보고서가 기존에 이 높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의 장밋빛 전망 리포트가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어떠한 투자 추천이 아니고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드린다거나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거 아닌 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거는 LX 세미콘 같은 이제 드라이버 IC 기업들이 있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수요가 높아지면은 구동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렇게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DDI 칩 이제 드라이버 IC가 거의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판가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판매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 마진이 높게 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CD 대비해서 OLED가 점차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난 경제 공통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체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LCD가 여전히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LCD가 높지만 이 DDI 칩이라는 거는 다행히도 LCD에도 들어갑니다. 구동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LX 세미콘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은 LCD에도 수혜를 보고 OLED에도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본
그런 케이스고요. 더군다나 OLED 침투율이 그나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OLED는 통상적으로 LCD 대비해서 구동칩이 3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고해상도가 점점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 애플 제품들을 보면 주사율이 가변 주사율이지만 120Hz를 이제 기준으로 가잖아요. 점점 고해상도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DDI 칩의 소요도 점점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이 주도를 했던 걸로 보이고, 이후에는 이제 LX 세미콘의 이제 패키지로 그 뭐랄까요, 기판의 테스트, 이제 후공정을 제공하는 LB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덩달아 좋았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현재 위치는 이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전은 코로나 이후로 좋았다가 소강 상태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 끝에 치솟은 주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오버밸류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약간은 먼저 나갔다는 거죠, 기업의 주가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무선 통신기기이고 제가 밑줄을 쳤으니까 동기화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선 통신기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3% 정도 우리나라 GDP에서 기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이것도 크진 않습니다. 사실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핸드셋, 휴대폰 사업부가 있고 반도체 사업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익 기여도는 핸드셋인 그 휴대폰의 경우에는 이익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수익은 반도체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 통신기기도 현재 들쑥날쑥하지만 회복 추세에 있다고 봐야겠죠. 자, 선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뭐 안 좋은 국면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주가도 이렇게 동기화가 되고 있죠. 아래 기업도 보시면은 뭐 여기 상승 부분 여기가 H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기화가 되는데 이익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떠한 큰 변화가 보이진 않는다. 다만 나쁜 국면은 지났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파트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가 있겠죠. 이익 기여도는 10% 수준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주요 지표를 이렇게 크게 살펴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뜯어서 자세히 보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단 딱 두 개만 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이렇게 두 가지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만의 노하우이기도 한데 저는 예를 들어 섹터의 주가 변동성을 볼 때도 그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 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섹터가 이제 전체 군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다르게 보거든요. 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거는 더 가중치를 두는 편이고 반대로 이 어떠한 산업의 이익에 있어서도 이익의 비중이 큰 거를 저는 중시해서 봅니다. 자동차는 10% 정도를 차지하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자동차는 어때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여기서 내리막을 걷고 있죠. 내리막을 걷고 있고 주가는 여기 바닥을 찍었을 때 대비해서 회복 신호를 보일 때 덩달아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익이 내려옴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음, 현대 기아차가 최근 굉장히 발군의 어떠한 미국에서 수출도 이뤄내고 내수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매크로 지표를 본다면 지금은 저는 투자를 좀 보류를 할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회복을 하고 북미 시장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내수 시장이 살아날 때 그때 저는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뭐 다양하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의 어떤 쇼파가 아니죠. 시트죠. 시트를 만드는 뭐 대원산업이라는 기업도 있고, 이제 차량의 도어 힌지 쪽을 전담하는 평화전공이 최근에 이름 바꿨던데, 뭐였죠? PHA였나요? 평화전공이라는 회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가 크지는 않고요. 현재 이익 기여도도 뭐 약 6% 정도에서 최고 높을 때가 6% 수준이니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부품주가 최근에 아주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기차로 가면서 이제 내연기관의 엔진 쪽은 거의 완전 부품이 사라지게 되고 일반적인 부품들도 전기차로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부품의 숫자가 30% 가량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자동차 부품주를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 해당 그 어떠한 구조 내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차별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완전히
이게 이익 기여도가 죽어버렸죠. 이때는 아마 밸류 체인이 붕괴가 돼서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V자 반등으로 살아나서 지금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거나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라는 게 원래 우리 내구재이기 때문에 밸류 체인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차를 사고 싶어도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그 중에도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어서 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반 기계인데요. 일반 기계는 이제 차지하는 이익 기여도는 12%로 적지 않고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전혀 상승이 없고 보합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황은 좋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20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게 동기화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이때 뭐 두산 밥캣이나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의 전량 다 판매가 되고 품귀 현상을 빚은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렸는지를요.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자, 석유 제품이 있고요. 석유를 이용해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동기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20년 11월을 기점으로 기업이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모든 석유 화학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특정한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갑자기 품귀를 빚었었죠. 굉장히 수요도 높았고요. 뭐 탄소섬유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이 그냥 몇 개가 끌어올린 케이스 같고요. 이 전반적인 이익 기여도는 석유 제품도 아직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최근에 또 기업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한 50% 가까이 다시 떨어진 거 보면은 아마 특정 기업이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가 내려온 걸로 볼 수 있고, 다른 B라는 기업을 보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큰 상승을 못 거두고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이제 석유 제품도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업황이 완전히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꼬리를 트는 신호를 보일 때, 이때 저 같으면 투자를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석유나 이쪽 화학 쪽은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반대로 역발상을 해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때거든요. 이 조금 처음에는 이론이 정립이 되기 힘드실 텐데 초보자분들은 약간 이런 시클리컬 산업은 조금 피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컴퓨터도 동기화가 잘 되고 있죠. 컴퓨터 이익 기여도는 낮습니다. 낮을 때는 1.5%였고 높을 때는 4.5%로 큰 이익을 내는 그런 산업군은 아닙니다. 컴퓨터도 코로나 이후로 좋았다가 다시 안 좋다가 슬슬 회복되고 있죠. 이제 여러 주요 지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좋은 이유가 대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보면 다 이런 그림이에요. 코로나 때 오히려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산업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돈으로 끌어일으킨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안 좋아졌다가 다시 기업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기업이. 그래서 현재 상황은 분명히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마르고 거시 매크로 환경은 안 좋은데 기업들은 돈을 그래도 잘 벌고 있는 상황.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기는 좋다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꺾이지 않고 점차 회복 또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석유 화학 제품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석유 화학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익 기여도는 10% 수준인데 점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동기화가 되고 있고요. 다만 좋은 거는 이 기업이 굉장히 정직하게 이렇게 동기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클리컬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뭐 고퍼에 뭐 팔아라 이런 격언을 잘 기억하시면은 고수들은 시클리컬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최근에 뭐 원자재도 굉장히 뭐 일관성 있게 지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국면입니다. 이 투자하기에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도 5% 정도 기여도인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LX 세미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따로 이렇게 차트가 있네요. 잠시만요. 가전에서 말씀드렸었네요. 가전이랑 디스플레이는 어찌됐든 LCD나 OLED 모니터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 똑같이 아마 대부분 그림 나올 겁니다. 다시 현위치로 가볼게요. 자,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변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지만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죠. 찍고 나서 회복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 갑자기 여기서 이제 밸류를 세게 받아서 올라간 모습이고요. B라는 기업은 완만합니다. 크게 모습을 안 보여주죠. 이 말인즉슨 기업 간의 차별화가 심하다는 거고,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수혜를 받은 종목이 있고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한 종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종목을 공부할 때 그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기업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헬스입니다. 바이오 헬스는 코로나 국면 때 계속 좋았다가 지금은 완연하게 꺾이고 있는 추세고요. 기업의 주가는 꺾이는 것 대비해서 소폭 조정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저같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를 쳐다보지 않겠죠. 예, 이런 거시적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이고요. 철강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이익 기여도가 돈 버는 거거든요. 돈 버는 게 그렇게 뭐 수준이 높아지진 않았는데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기업이 따로 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업 내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거나 리포트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 저 같으면 이제 이런 파란색 이익 기여도를 자세히 보고요. 기업의 주가는 그냥 참고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섬유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지 않다는 거죠. 점점 내리막이죠. 그 부분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2차 전지도 주가의 뜨거움 대비해서 이익 기여도는 의외로 낮다는 거죠. 뒤에 이 부분도 제가 텍스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가마우지 경제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구체, 이제 에코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은, 양극재를 만들면은 양극재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금액만 양극재 업체가 이제 이득을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득은 적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제 전기차 침투율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5%는 이미 넘어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10%였나요? 캐즘 효과를 발휘하는 구간이 오면은 아마 이 원자재 부분에도 내재화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익이 높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2차 전지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버밸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뒷받침이 안 되면 오랜 시간 기업이 갈 수는 없거든요. 모멘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추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2차 전지가 완연히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 그때는 저는 기존에 공부를 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반도체랑 2차 전지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우선 반도체를 먼저 봐볼게요. 이 밑에 표가 작은 이유는 제가 또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2012년 1월 똑같은 동기간에 이런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크기를 좀 조정을 해 놓은 거고요. 한번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이 현재 파란색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가 피크네요. 언제죠? 한 18년 12월 정도 되겠네요. 아마도 16년부터 18년 이때가 아마 수출액이 피크였고 주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계속 안 좋았죠. 뭐 미중 무역 분쟁부터 해서 이때가 아마 뭐 코로나 정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보합을 거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보시면 반도체 수출 금액이랑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동조가 되죠. 이 부분 보신다면 가장 최근이 중요하잖아요. 최근은 어떤지 볼게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죠. 점점 수출이 확실히 늘고 있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저의 예를 들게요.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와 있었다면 저는 투자를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주가가 선방향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찰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출 YOY로 볼게요. YOY는 1년 전 동기 대비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때가 좋았고 이때가 좋았네요. 그럼 이때 주가를 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때 크게 안 움직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안 좋을 때 이렇게 안 좋다가 이때부터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 반영을 안 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반영을 하죠. 이때가 이제 YOY 대비 성장할 때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때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반영을 안 했느냐? 이게 어려운 점인데요. 이때는 이제 YOY는 증가했지만 주가는 크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같은 높이죠. 거의 비슷한 높이로 YOY가 회복됐는데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세게 움직였다. 저 같으면 투자를 보류합니다. 다만 이런 대세 상승장이 있죠. 이렇게 아주 완전히 사이클이 와가지고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는다거나 이제 어떤 서버 업체나 이런 뭐랄까요, 빅데이터 업체들이 수요가 넘칠 때 이런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그때는 저도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점은 과거 2014년도랑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오버밸류라고 보고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요.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평균선을 그으면 이 정도가 되겠죠. 변화가 없죠, 수출 금액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주가도 약간 먼저 움직인 회사가 있고 늦게까지 안 움직이다가 이렇게 수출 금액이 올라갈 때 같이 동조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동기화가 잘 돼서 수출 금액이 떨어질 때 약간 레깅이 있지만 같이 떨어지고 있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세요. 지금 레벨이 어때요? 전고점이죠. 최고점이죠. 이게 피크아웃으로 돼서 꺾일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는 뭔가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 수출 금액이 급증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각자의 그 기업이나 이런 섹터 산업 보고서나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라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피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주가가 약간 정체될 거라고 보겠지만 저 개인적인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차량용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가 IoT라든지 많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출 금액의 레벨 자체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대세 상승기가 온다면 한 번 더 뿜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메모리 반도체랑 비교를 하면 저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기업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주로 공부도 네페스라든지 아니면은 엘비스 에미콘 같은 후공정 업체 아니면 테스트 핀을 만드는 리노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주력으로 해서 보고 있고요. YOY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리튬 이온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기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량도 본다고 그중에도 전기차를 본다고요. 전기차 내에서는 이제 리튬 이온 수출 금액을 볼 텐데요. 리튬 이온 수출 금액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해당 기업도 같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장표로 가볼게요. 양극재 어떤가요? 양극재도 급상승, 기업도 급상승. 다음 갈게요. 동박 어떤가요? 여기 급상승하고 급상승이죠. 이거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완전 동기화예요. 전기차가 작년에 아마도 제일 핫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고 수출도 잘 나가고 기업 주가도 덩달아 잘 나가고 이제 기업은 미래의 현금 창출을 당겨오는 거다 보니 완전히 몇 배씩 올라갔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튬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값이 그건 한 니켈도 그렇고요.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차량 제조사들도 이제 이러한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섹터별로 이제 기간별 이제 시가총액 변동률이거든요. 색깔은 그냥 제가 인수를 넣어서 제가 좋다고 보는 거에는 녹색이 되게 하고 보통인 경우는 노란색이 되게 하고 별로인 경우는 그냥 색깔을 비워놨고요. 이 점수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매기는 점수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굳이 보신다면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보라색은 한번 주요 관찰하자는 개념이고 녹색이 좋고 노란색이 그 다음이고 빨간색은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한번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어떤 섹터가 현재 위치가 어떤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다음 장을 가볼게요. 은행 볼까요? 은행. 은행은 녹색으로 좋다고 해놨죠. 왜냐면은 최근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로 많이 조정을 받았고 3개월도 이제 7%이고 이제 320일 이거는 글쎄요 이게
6개월 수익률인데 이렇게 3배나 뛴 거는 아마 카카오뱅크 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뒤에 거도 물론 카카오뱅크 영향인 것 같고요. 이것도 발라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저는 제낍니다. 이게 너무 이 수치가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반도체를 한번 봐볼까요? 반도체가 이 다음 장에 있겠네요. 여기 있죠. 이제 주요 관찰하자는 걸로 나와 있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이제 3개월 전까지는 좋았네요, 반도체가. 그러다가 6개월 평균은 또 마이너스였고, 1년은 또 이익이었고, 2년을 놓고 보면 71%가 올랐죠. 2년이면 코로나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맨 끝 2년치는 이제 배제를 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특수가 있었으니까. 그 전에 1년부터 해서 역순으로 보면은 이게 퐁당퐁당이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쁘죠. 간단하게 다음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차별화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단기 1개월이 마이너스 수치가 큰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급락에는 항상 반등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좋은 기업이 꼭 좋은 섹터가 있다면 단기에 저가로 급락이 온 종목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또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일반 보편적인 생각일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한번 캡처해서 어떤 섹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번 박스를 쳐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제 주식 분야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영상에 소개되는 기업을 제가 보유 중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주주로서 약간의 편향적인 의견이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당시에 보유 중인 경우에는 제가 명백하게 보유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종목 기업의 매수 및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 해당 영상을 시청을 하신 후에 모든 투자 판단 및 책임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당사자분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영상에 소개된 기업을 저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매도하는 시기는 별도로 밝히지 않을 거니까 절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거나 예시를 들어드리는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떠한 저의 편향이, 아이고, 잠시만요. 어떤 편향이 있기 때문에 제 사적 견해가 포함되는 만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좀 방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산업 위주로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이라고 있거든요. 3프로TV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DS가 이 덕수라고 하는 이름 가진 회장님을 뜻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운영 본부장이 이한영 본부장인데 저는 굉장히 냉철하게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아마 펀드 대상을 2년 연속 받으셨을 거예요. 이분의 뷰가 참 재밌는데 한번 볼게요. 이분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2021년 작년이죠. 2021년이 정점이고 2022년에는 피크아웃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평가되고 실적에서 차별화를 보이는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한 섹터 내에도 A 기업과 B 기업의 주가 흐름이 완전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게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앞으로 바뀌어가는 패러다임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될지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처럼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같이 오르던 그런 시장은 끝났다고 저도 보거든요. 예전에 누가 비유를 했었죠? 워렌 버핏인가요? 이제 밀물이라서 바닷물이 다 들어올 때는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썰물이 되면은 누가 발가벗고 준비가 안 된 채로 이제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은 차별화 장세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신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이 하는 말이니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평가 실적 차별화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고 했고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서 장기 성장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주죠. 버블 우려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시장이 꺾일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저도 첨언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정책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기는 좋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실업률이 저번 경제 공통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은 4%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히려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월별 통계를 보면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아니면은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돈은 이익은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법을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한금융이죠. 신한금융에 근무하시는 이제 오건영 부부장 있잖아요. 이분은 여러분 오건영 부부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 매크로적인 관점을 특히나 연준의 그런 시각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분석은 국내의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의 카페였나요? 카페에 가시면은 이분이 매일매일 에세이를 올려주시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워요. 왜냐면 연준이 하는 어떠한 용어라든지 그런 게 어렵게 다가오지만 이분이 특징적인 거는 정말 수필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옆에서 친구가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오건영 부부장님의 에세이는 꼭 한번 계속 한 번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번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통화 완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더 이상 돈을 풀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돈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은 힘들 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건 법안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고 재건 법안이 결국 인프라에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돈으로서 경기를 살리겠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기대를 건다고 하는 거고 현재 미국만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됨으로 인해서 환율이 치솟을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이미 실현이 되고 있죠. 환율이 1200원을 지금 넘었다가 내려왔다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로스파인더님이네요. 그로스파인더님은 제가 전에 에코 마케팅 투자를 할 때 처음 알게 된 분인데 글을 보다 보니 굉장히 지식의 깊이가 깊고요. 그리고 조금은 현실적인 투자자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이분도 스스로를 말씀을 할 때 자기는 이제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모멘텀을 가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치 투자자라고 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멘트는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매년 12월에는 올해 주도업종 리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유효한 기업과 수급에서 피해를 본 기업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분이 세 가지 우리에게 보면은 요즘 뭐라고 하죠? 주머니라고 할까요? 보물 주머니로 준 건데 이제 매년 12월에는 그 해에 어떤 주도 업종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이분도 기업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에서 피해를 본 기업. 아까 저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도 단기 급락한 섹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이슈는 이제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건 나쁜 기업이건 다 같이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기관 수급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기관의 투매가 나왔지 않아요. 그러면은 좋은 기업도 수급의 영향으로 이제 과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선별을 해서 담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음, 향후 5년 이내에 미국에 건설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기사가 있었는데요. GM과 LG가 합작으로 세우는 게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포드와 SK가 같이 세우는 게 2개가 있고 SK가 단독으로 세우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GM이 보트나 공항 차량과 같은 모든 분야의 전동화를 발표를 했고요. GM의 파트너는 LG라고 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감기 때문에 영상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제 다가왔는데 한 달 정도 전에 이미 써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거는 LG의 배터리가 사용처가 아주 다양해지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의 기사를 보면은 LG가 이제 뭐라고 하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할까요? 이제 자신들의 배터리를 차량용이나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파트에 이 다품종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매출처에 다각화는 굉장히 좋은 거고 LG가 손잡고 있는 파트너가 GM인데 마침 GM이 보트나 공항 차량 등에서 모든 분야를 전동화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GM이랑 LG가 4개의 공장을 미국에 같이 짓고 있잖아요. 이 4개의 공장에 대한 수요처는 GM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LG의 매출은 이미 증가할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외에는 플러스 알파를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계속 다음 기사 볼게요. 원통형 배터리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죠. LG가 2022년 새해에 10%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요. 삼성은 이미 21년 11월에 7%를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 모빌리티가 원통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이제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하고요. 국내 원통형 배터리 제작사는 LG랑 삼성 두 군데밖에 없고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 매크로로 말씀드릴 때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몇 배씩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의 원가를 차지하는 양극재의 주요 소재들이잖아요. 그 소재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제 최종 이제 고객처인 이제 이런 배터리사의 경우에는 원가를 판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드러나거든요. LG랑 삼성은 두 개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의 판매가로서 전가를 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은 사실 타격이 크진 않아요. 가까운 예를 들면은 소비자 물가가 이제 농산물 물가가 높아지면은 농심이나 CJ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가격을 판매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LG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밑에 적어놨네요. 한번 볼게요. 가격 상승 요인은 원통형 배터리는 MCN 3원계 구조죠. MCN이 약자잖아요. 망간, 코발트, 니켈요. 근데 코발트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119%가 올랐고요. 니켈도 1년 전 대비해서 47%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 전가를 못하면은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도입을 확대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소재인 리튬 가격이 1년 전 대비 무려 410%가 올랐죠. 저는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LFP 배터리잖아요. 리튬 인산철. 대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어느 정도 성능이 좋지 않아서 주행 거리가 짧은 그런 배터리인데 테슬라가 LFP로 전면적으로 가겠다. 물론 전면이라고 해도 모든 차종에 도입을 한 건 아니지만 주요 차종에 LFP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 측면을 따지는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는 오히려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리튬 인산철의 주 소재인 리튬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4배나 올랐거든요. 아마 지금 니켈도 그렇고 망간 뭐 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는데 만약 리튬 가격이 떨어졌으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에도 엄청난 그런 위기가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원재료가가 어떤 게 오르고 어떤 게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이런 부분도 보셔야지 되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LG가 GM 쉐보레 볼트 EV 차량 화재로 인해서 약 14만 대 리콜 교체 비용인 1조 4천억 원 중에서 각사가 반반씩 부담을 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LG 배터리 탑재 고객사가 다양한 만큼 화재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LG는 25년도까지 캐파를 현재 3배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건 앞선 제가 미국의 4개 공장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는 거고 현재 IPO 수요 금액이 상단가인 30만 원에 맞춰졌죠. 이렇게 탁탁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일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LG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불이 계속 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시하듯이 고객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한 그런 조건을 맞추다 보니 불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본다면은 큰 문제는 아닌 거고 오히려 소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콜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면 또 추가 매수할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카가 23년도 9월에 출시한다는 말이 있고요. 애플이 여러분 약 10년 정도 전부터 아마 이런 전기차 이쪽을 준비를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속도가 이제 느려서 테슬라나 이런 기타 차종이 더 빨라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원래 애플이 25년도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23년도로 2년이나 빠르게 출시설이 나온 거고요. 그 근거는 대만의 허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23년 2월 가동 목표로 인공지능형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토미타라는 회사가 전기차 동력 부품 생산량을 40만에서 100만으로 확대했다고 하는 이런 근거에 따른 건데, 글쎄요, 조금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계속 코맹맹 소리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화전자라고 하는 국내 회사가 있는데요. 자화전자가 경북 구미에 애플 전용 부품 공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고요. 애플이 협력사에게 주로 애플 전용으로 공장을 짓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그 공장 위치라든지 규모 같은 거에도 깊숙하게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LG 이노텍이 있는 경북 구미에 전용 공장을 짓도록 했다는 거고요. 이 자화전자는 기존에 하던 카메라 모듈 사업을 완전히 종료를 하고 광학식 손떨림 방지 시스템, 손떨방이라고 하죠. 그거랑 자동 초점 액추레이터 생산에 집중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전작인 13 대비해서 화소가 4배 정도 올라가고 손떨방의 역할도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의 22년 스마트폰 출하 목표치가 30%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 이번에 나온 아이폰 13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아이폰 12는 이런 광학식 손떨방이죠. 손떨방을 고급 라인에만 넣어줬거든요. 프로나 프로맥스에만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아이폰 13으로 오면서는 전 기종에 다 기본으로 넣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급 나누기를 안 했다는 거고, 그 말은 자화전자 입장에서는 납품하는 매출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애플이 22년도 스마트폰 출하를 30%나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자화전자에게 물량을 어느 정도 주겠다고 서로 딜이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이 나온다면 자화전자는 아까 LG랑 비슷한 거예요. 이미 매출처가 확보된 상황에서 짓는 거니까 이만큼 안전한 건 없겠죠. 그러니까 자화전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있는데 추운 날에 충전 효율이 급감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차종 같은 경우에는 공장 출하 시점에는 완충 속도가 급속 충전인 경우는 18분이 걸리고요. 근데 핀란드에서 출하된 차량에서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핀란드가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현기차에 이 전기차 충전 불량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 거는 핀란드와 비슷한 기온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에서 출하된 차량은 배터리 충전 효율에 이슈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소음인 건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 현대차가 아마 SK 배터리 쓸 거예요. SK 배터리에서 이런 추운 날씨에 충전 속도가 저하되는 이슈가 있으면은 SK 이노베이션은 물론이고 현대 기아차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출하된 차량이 정상인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몇 대의 불량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인 소음이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할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의 연구개발 총괄인 알버트 비어만과 디자인 수장인 피터 슈라이어가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피터 슈라이어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K5 처음 모델을 디자인하신 분이잖아요. 아우디를 거쳐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디자인은 지금 정말 현대차는 이 피터 슈라이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저는 감히 말을 드리고요.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산업 디자이너들이 많은 것을 좀 노하우를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장기간 재임을 한 만큼 많은 부분 노하우가 전수됐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총괄인 이 알버트 비어만이라는 분도 굉장한 분이잖아요. 이분도 이제 컨셉트카가 나오게 되면은 어 이제 배우자분이랑 같이 강원도 횡성이었나요? 거의 뭐 매일같이 이 컨셉트카를 연구 개발 중인 디자인 차량을 타고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온다거나 해서 굉장히 이제 애착이 많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마 알버트 비어만이라는 분은 사임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화합이 중요하다, 단결이 되어야 된다, 조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을 하고 떠나신 걸로 아는데, 물론 이 두 분이 거장인데 이 두 분이 떠남으로 인해서 현대차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부정적으로 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SCC에서는 향후 5년간 LCD TV 점유율을 70%로 해서, 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OLED 침투율이 높지만
그래도 아직도 시장은 LCD가 주류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크기는 중국의 점유율이 현 60%에서 23년도에는 70% 도달할 예상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22년 2분기에는 인텔과 AMD에서 신규 서버 플랫폼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공정 수준은 인텔이 뒤처져 있지만 최상위 IT 기업의 서버는 인텔의 서버용 CPU 발표에 맞춰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요.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마지막 관문인 중국이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업의 독과점 체제인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현재 6개 기업이 과점 상태인 낸드 메모리에도 독과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뭐 아마존에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공룡 IT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은 이제 서버를 증설을 할 때 대부분 인텔 CPU 공정에 맞추거든요. 인텔의 새로운 CPU가 발표가 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지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주문을 하고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에 나왔잖아요. 22년 2분기에 출시한다. 그럼 이 이후에 반드시 아마 반도체 수요가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의 수요가 높아진다고 볼 때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주요 지표에서 반도체가 점점 오르고 있었던 거. 그치만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랑 비슷한데 그때 대비해서 주가만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를 보류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서버 발표가 있고 메모리 수요가 높아지면은 그 중간에 있던 그런 슈퍼 빅사이클이 있었죠. 그때처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주로 살펴보는 거를 올 1분기에는 공부를 해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분기 정도에는 주가 등락폭을 보고 투자를 집행을 할 거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정립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올해 2분기에 발표를 한다는 거 중요한 소식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아까 SK 이야기인데요.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로 SK 하이닉스의 부채가 11조 수준으로 폭증을 했다. 그리고 향후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물량 조절을 하고 가격을 전가할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낸드라는 거는 여러분 그거잖아요. 스택을 높게 쌓아서 하는 적층 구조인데 SK가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SK는 부채가 늘었어요. 하이닉스의 경우에. 그럼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가를 전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 빅사이클이 22년도 2분기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SK가 가격을 낮게 해서 물량을 풀지를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도 마찬가지겠죠. 경쟁사가 물량을 비싸게 내놓고 이렇게 저가 판매를 안 한다면은 같이 재고량을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버 기업들은 인텔의 CPU에 맞춰서 물량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싸움이거든요. 서버 업체들 이제 예를 들어 구글이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 재고 넉넉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싸게 넘겨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삼성이나 이런 쪽 SK는 아니다. 우리 생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판가를 올려달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22년 2분기를 기점으로 투자 빅사이클에 도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SK가 이렇게 가격을 싸게 내놓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이상은 반도체 재고량이 조절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좋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재밌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M&A 전문가인 임병열 부사장을 삼성전자 사업 지원 TF에서 안중현 부사장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게 했어요. 이게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받을 당시에 엔비디아 아시죠? 우리 GPU의 2인자죠. 엔비디아 인수 검토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승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승인이 되지 않은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10배나 올라갔죠. 이게 과거에는 안드로이드가 구글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먼저 찾아왔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삼성이 자기들 독자적인 OS 바다죠, 바다. 바다 같은 걸 만들고 한다고 안드로이드의 가치를 못 알아봤었거든요. 사실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하방카돈 인수를 한 이후에 이렇다한 인수 소식이 없잖아요. 사실 기업은 이제 잉여 현금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재투자를 해야지만 성장이 가능한 건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회사에 돈을 안 쌓아두잖아요. 전부 다 뭐 자사주로 소각을 해버린다거나 이제 어떤 기업들은 배당을 폭탄 배당을 한다거나 그런데 삼성은 지금 현금은 다 쌓아두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겠죠. 어, 앞으로 보릿고개가 온다. 그때 견디려면은 기업에 잉여 현금이 있어야 견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예를 들면은 SK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SK그룹은 SK라는 그 지주사를
더 이상 지주사라고 명명을 하지 않고 투자회사라고 명명을 했고요. 자신들이 이제 SK 지주사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에 어떤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SK그룹은 M&A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삼성은 반대로 조금은 좀 조용한 모습. 근데 이제 M&A 전문가인 임병일 TF 팀장이 왔으니까 조금 다르게 하겠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IP 자산운용의 김민국 공동대표가 이 VIP 자산운용은 여러분 최준철 대표가 유명은 하죠. 근데 이 서울대 주식 동아리죠. 스믹이라고 하죠. SMIC. 거기에서 이제 최준철 교수도 거기 출신이고 김민국 대표도 거기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최준철 대표는 매일 유업을 투자했던 것도 그렇고 어, 어떻게 보면 어떤 선생님의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 김민국 대표님은 정말 조금 무거운 시클리컬을 다루고 조금은 사람들이 조금 멀리하는 무거운 뭐 은행주라든지 철강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시거든요. 그 김민국 대표의 그 말인데요. 한번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볼게요. 2022년이 변곡점이 될 것이고 물가 수준은 계속 높을 예정으로 물류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 나아지겠지만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이슈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국 저물가 시기의 종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 상승의 요인은 경기가 그만큼 괜찮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역설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디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다른 이면은 경기가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원가가 정가가 가능한 기업이 유리하다고 하셨고요. 미래 현금을 당겨온 고퍼주는 불리하다 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죠. 아까 좀 맥이 닿아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로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제 이분은 미래의 현금을 당겨온 성장주나 기술주를 저격을 한 거거든요. 그런 고퍼주가 조금 불리할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안전벨트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제 주식을 함으로써 기대 수익률 자체가 허들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가 10%라 치면은 금리가 0%에 대비해서 10%를 더 벌어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허들을 조금은 낮춰주는 게 기업을 보유함으로써 1년에 한 번씩이나 분기에 배당을 받는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조금은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다음 장으로 갈게요. 하워드 막스가 2022년 첫 번째 메모를 공개를 했네요. 여러분, 지금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뇌종양을 앓으면서 이제 뭐 고관절 수술을 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자면서 책을 한 150권 정도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관한 생각이거든요. 음,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볼 때 5회독 정도를 하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통독을 하고 두 번째는 표시된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다섯 번까지 계속 이걸 단권화라고 하죠. 책을 압축해가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읽은 책의 서머리 부분 이제 압축된 부분에 맨 마지막 5회독 때까지 남아있는 부분에 엑기스잖아요. 그 엑기스를 이렇게 표로 해서 한번 뭐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이게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 전체가 고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저도 버거운데 그래도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을 함으로 해서 저도 정보를 알려드린 한편으로는 저도 정보를 익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힘내서 여러 컨텐츠를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책에 대해서 제가 5회독제의 엑기스를 한번 강독이라고 할까요? 강독은 조금 제가 주제 넘는 것 같고 낭독이라고 할게요. 낭독을 해드리면서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을 조금씩 첨언드리는 방식으로 읽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개별 기업 분석을 할 때 산업 보고서랑 기업 보고서는 거의 전체를 다 보고 있고요. 제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 기업의 개수가 오늘자 기준으로 정확하게 424개거든요. 그 기업들의 모든 보고서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키팩터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우량 기업의 펀더멘털을 좀 살피는 편인데 음, 대략적으로
한 50개 정도의 키팩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기업 추천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매크로적인 부분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서적이라고 하죠. 투자 서적에 이런 좋은 엑기스 부분은 제 노하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업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 구루들이라고 하죠. 여러 좋은 이제 입체적인 통섭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멘션을 제가 따와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거는 기업 보고서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각종 산업 보고서 있죠. 산업 보고서는 꼭 찾아서 다 읽으셔야 되고, 그 전체를 통독을 하시되 꼭 서머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그 엑기스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단기간에도 일회독이 가능을 하면은 그 기업들, 제가 아까 424개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들도 이제 머릿속에 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으로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2022년 첫 번째 메모를 공개를 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 유동성에 의존하지 않고 비유동성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라고 했네요. 하나하나 곱씹어 볼게요. 하워드 막스는 제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거든요. 랄프 웬저부터 해서 뭐 윌리엄 오닐, 오렌 버핏, 뭐 찰리 먼거 할 거 없이 다 읽어봤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도 하워드 막스의 그런 글이나 책 같은 경우는 1회독 때 와닿지 않는 부분이 2회독 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와닿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유동성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유동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아까 그 오건영 부부장도 말을 했죠. 유동성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성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은 무엇이 있는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고 했어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확한 그런 기업이나 이런 시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이 매수한 종목은 조금의 등락에도 내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확신을 갖게끔 공부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리 효과 발생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았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인내심을 갖고 예상 수익과 위험을 기반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 자, 장기간 복리 효과 발생한다는 거는 그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 아마존을 들어볼게요. 아마존이 처음에 100달러였나요? 그때 시작해서 10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팔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600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발견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았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인내심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손이 근질근질한 거죠.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고. 근데 이때 인내심을 갖고 예상 수익이나 위험을 기반으로 포지션을 잡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가격이 올랐어도 팔지 말아야 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팔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정말 딜레마예요. 하워드 막스 항상 하는 말이에요. 가격이 오르면은 펀더멘털을 보고 팔지 말라 그래. 근데 가격이 떨어져도 그런 심리에 휩싸여서 팔지 말라고 하는데, 이러면 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는 행위 자체가 옳은 일인가라고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답변을 하기를, 그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이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는지, 다른 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한지, 이 두 개로 판단한다고 답을 알려줬거든요. 저도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이번에 매도한 것처럼 매크로적 이슈가 없으면은 저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은 한정적인데, 교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에서 금액을 조정을 할 거잖아요. 제가 선택하는 기준도 요거예요. 내가 이제 트래킹을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 내가 예상한 그림대로 이제 펀더멘털이 흘러가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전 그런 뭐랄까 주가가 이제 오버밸류 되듯이 상승을 하면은 저는 일부 익절을 해서 그 라인을 맞추거든요.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털이 내 예상대로 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이죠.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기업을 보유를 하면서 10% 이익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B라는 기업이 좋아 보여요. 교체 매매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B라는 기업을 선택 안 하고 계속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A라는 기업을 갖고 있을 때 나는 10%를 벌지만 저 기업은 100%를 버는 거예요. 그런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내가 저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잃는 그런 손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얼마나 뭐가 큰지 비교 형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424개의 기업을 항상 순위를 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섹터로 해서 항상 리밸런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헝가리 분이죠. 그 코스톨라니가 말을 했잖아요. 이제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은 이제 주인이 이제 뭐랄까 주인이 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주인이 가는 목적지는 집인데 그 개 목줄이 있는 그 강아지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개 목줄이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그게 주가라고 했잖아요. 결국 주가는 오버밸류가 될 수 있고 이제 밑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목적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집으로 가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겠죠.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힌트를 줬고요. 그리고 잘못된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장기 추세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한 시간이라고 했고요. 저도 이거 정말 절실히 느끼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저도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갑자기 3연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필연적으로 이제 안 팔았더라면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벌 수 있었던 금액은 손실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매도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워드 막스는 장기 추세에 참여 못하는 게 제일 리스크니까 어지간하면은 시장에 머물러라 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님이 최근에 또 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김봉수 교수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구루 같아요. 너무 박식하시고 한편으로는 너무 확신에 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칼 같은 빗으로 꽂히는 말을 하시지만 그만큼 또 명확하게 말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자 한자 저도 정독을 하는 편이고요. 교수님은 조선주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중공업 산하에 있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매머드급 합병 추진이 이후에 독과점 우려로 거부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조금 안 좋은 모멘텀이 뜬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 교수님은 조선주의 스릴은 발주와 실적 사이에 2년 이상 갭이 있고 계약 후에 성금을 지불하면 설계하는 데만 1년, 암벽 작업을 하는 데만 1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 조선 수주에 따른 옹기 순서는 중형배를 제작하는 조선소가 1번이요. 엔진 제조사, 페인트 회사, 암벽 보냉제 전기 소방업체, 그리고 조선소 피팅 회사 순으로 옹기가 돌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슈퍼 사이클이 오면 너무 좋은 점은 이 단계들이 모두 끝나면 주변의 회사들이 모두 대박이 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김봉수 교수님은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이런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는 어떤 강태공 같은 것 같아요. 선박은 좋아질 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LNG 발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송비가 계속 높아지니까 그런 물류 쪽의 회사들도 계속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번 나중에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김봉수 교수님이 또 얼마나 옳았는지 확인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우스님, 이제 블로그에 저는 피우스님한테는 예전에 커피 값이라고 해서 커피캔을 이제 사드린 적도 있고요. 이분이 굉장히 매크로적으로 도움되는 정말 어디서 이런 자료를 얻나 싶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꼭 블로그에서 한번 구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우스님은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면 화폐 발행에 저항하기 위해 등장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하는 게 맞다.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나스닥 100이랑 동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나스닥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이제 오히려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덩달아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매력이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시작점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제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화폐 가치는 보전되지 않으니까 이제 양이 한정적인 비트코인으로서 화폐 가치를 해지하겠다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화폐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이제 완만한 조정이나 하락을 맞고 있잖아요.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반영되고 있다고 본다면은 만약 금리 인상이 기대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화폐 가치는 계속 유동성이 아까 바이든의 어떤 인프라 공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화폐는 계속적으로 풀린다면 그럼 비트코인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내시죠. 블로그 네임 SEUNG 님인데요. 굉장히 좋은 글이었어요, 이게. 템백어 찾는 법이라고 해서 이분이 직접 이제 지인과 대화를 한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분 말은 그렇습니다. 템백어를 처음부터 알아볼 수는 없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깊이 공부해야 가격과 가치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선으로 보면 쉽지만 갑자기 하나의 점을 찍긴 어렵다고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저 싹수가 좋아서 이제 많이 가면 2배 가겠지 하는데, 이 기업을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최초의 투자 포인트보다 훨씬 주가가 멀리 나가고, 조금 더 있어 보니 어느새 많이 더 나가고, 굳이 이제 팔 이유가 없으니까 갖고 있었는데 텐베거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논거는 텐베거를 이제 달성을 하려면 현미경처럼 이제 정밀하게 쳐다보는 바텀업 방식이죠. 기업에서 시작해서 매크로로 가는 방식이죠. 그런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해당 기업의 비전이나 가능성을 믿고 방향성에 베팅을 해야 한다. 물론 이제 탑다운으로 가더라도 순간순간 기업들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난관이나 위험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현미경을 들이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정답 같아요. 이제 유명 벤처 캐피탈 부사장님도 시작 초기에는 유니콘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팔로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배기로 느껴져가지고 수차례 불타기를 해서 결국 유니콘 기업을 발견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글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거든요. 선으로 보면 쉽지만 점을 찍긴 어렵다. 처음부터 찍는 거는 그 무당이죠, 무당. 근데 조금 투자를 하면서 점점 기업이랑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어떠한 뭐랄까 가버넌스라고 할까요? 지배 구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사업 환경도 점점 확장되면은, 그러면 계속 따라가면은 그게 텐베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요. 일단은 2루타부터 목표로 해서 2루타가 3루타 되고 홈런 되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좋은 말씀 같아서 한번 곱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네요. 국산 전구체, 이제 전구체는 양극재 전 단계 물질인데, 에코프로비엠의 권우석 대표님이 하신 말이에요. 전구체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가공을 한다고 하고요. 양극재 1kg 만들면은 중국이 14달러를 가져가고 한국이 6달러를 가져가는 현실이라고 했거든요. 밸류체인에서 중국 소재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마우지 경제에 이용당하는 꼴이에요.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한계에 다다르면은 결국 전고체로 가야 되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결정적인 자원이 히토류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히토류 확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이제 자원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 확보를 어떻게 다변화를 하고 잘 하냐의 싸움인데, 현재는 나와요. 전구체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업들이 처음에 요구를 했어요. 정부에 전구체를 이제 관세나 이런 거를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국내 내재화는 이제 기업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는 전량 중국에서 갖다 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좋은 일만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좀 안타깝네요. 우리도 하루빨리 좀 내재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피터 케이님 나오네요. 피터 케이님은 이제 예전에 주공남이라고 하는 팟캐스트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자주 방송을 들었거든요. 선진장님이랑 해서 이제 재밌게 나오셨는데, 재밌다기보다 너무 대단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이제 또 좋은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한번 봐볼게요. 2022년은 급락장이 오거나 진짜 상승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에만 차분히 투자하려고 하신대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고 조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도 섹터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이슈나 리포트발로 간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렵고 기관의 유동성도 메마른 상태다. 결국 자신 있는 섹터나 잘 아는 기업에 집중을 해서 극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는 정말 주변에서 너무 요즘 주식시장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미친 듯이 나올 때 그때가 기회라고 했고요. 아무거나 사도 다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온 그런 폭락장이 오거나 개별 종목으로 미친 듯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종목을 발견한 때, 이 두 가지 시그널로만 투자를 판단하신대요. 통상적으로 두 가지 시그널은 1년에 두세 번은 온다고 하니 반드시 기회가 오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정말 이런 구루분들이 하는 말씀은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힘든 게 현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종목이라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쓰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학습이 된 거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현금을 써야 된다는 게 마인드가 잡혀 있는 건데, 피터 케이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지식이 많아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때가 올 때까지. 이런, 현재 저도 1월 4일에 이제 전량 매도를 했지만, 조금은 다른 경우죠. 피터 케이님은 직관이 있으신 것 같고,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 상승인지 하방인지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보수적으로 취하는데, 이런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시장을 일단 탈출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만, 이제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DS 자산운용이나 거기에 이한영 본부장님이나, 그러니까 VIP 자산운용의 김맹국 대표님이나, 그리고 지금의 이 피터 케이님이나 다 내용이 통일되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종합을 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다음 장 없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이게 영상을 촬영을 할수록 이게 제가 감기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한 약속을 좀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한번 영상을 감상을 해주시고, 음, 아마 조만간에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주식편 다음은 원래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텍스트 위주보다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은 참 이런 말 하기 그렇네요. 그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